65세. 정년퇴직 통보를 받던 그날 아침, 나는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흔히 이 나이를 두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 최기남은 그날 역설적으로 느꼈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30살 무렵에 결혼했고 그 뒤로 35년 동안 나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회사에서 치이고 밖에서 상처받아도 나는 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견뎠다.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나는 돈을 벌어오며 둘은 묵묵히 나이 들어갔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살았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40에 가까운 세월을 지나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겹겹이 쌓인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심함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살았지만 함께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퇴직의 날. 최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날, 송별 회장은 웃음과 술잔으로 가득했다. 후배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고 동기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이제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선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35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송별회 한 번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어쩐지 들떠 있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늦은 나이에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노부부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피곤해. 그냥 집에서 먹어. 그 순간의 차가운 공기를 나는 무시하려 애썼다. 아마 피곤해서 그럴 거야.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식탁에 앉았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였다.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거실 청소를 했다.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고 이제는 내게도 시간이 있으니 집안일을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 여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 좀 하려고. 됐어. 당신 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 손 떼. 나는 멈칫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다. 그래도 나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밖에 나가 있어. 집에서 자꾸 어슬렁거리니까 신경 쓰여 죽겠네. 아내는 진공 청소기를 내 손에서 빼앗듯 가져가며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화요일. 나는 점심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유튜브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였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여보, 점심 먹어요. 뭐 만들었는데? 김치찌개요. 직접 만들어 봤어요.
아내는 한술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자, 이거 먹으라고? 아, 미안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됐어. 치우는 것도 일이야. 앞으로 부엌에 들어오지 마. 그날 나는 혼자 짠 김치찌개를 다 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버리기엔 내 정성이 아까웠다. 수요일.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 갈까요? 난 바빠. 뭐가 바쁜데요? 집에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야.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흔적만 남기고, 컵은 여기저기 놔두고, 신문은 펼쳐놓고, 내가 당신 엄마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35년 동안 돈을 벌어온 사람에게 할 말이 그것이었을까? 목요일부터는 아예 말을 걸지 않았다. 아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지나쳤다. 일요일 저녁. 당신, 혹시 취미생활 같은 거 없어? 오랜만에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관심을 가져주는 걸까? 취미요? 글쎄요. 예전엔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그럼 그거 다시 시작해. 그리고 집 밖에서 해.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 있어. 하루 종일.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는 내가 관심사를 찾길 바란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비우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2주가 지났다.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리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물 내리는 소리에 신경 썼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최대한 조용히, 걸을 때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마치 이 집의 불청객처럼. 어느 날 점심 무렵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갔다. 아내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언니, 진짜 미치겠어.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숨 막혀 죽겠다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 귀신같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야. 나는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멈췄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취미 생활이라도 하라고. 근데 그것도 귀찮은가 봐. 그냥 집에 처박혀서 늙어가려나 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냉장고 문도 닫지 않은 채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동자.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달려온 최기남이 맞나? 나는 거울 속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다. 수진아, 아빠가 요즘 좀 힘들구나.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엄마랑 사이가 좀.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알고 있어요. 뭘?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집에 들렀을 때 봤어요. 아빠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가 짜증내는 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진작에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그냥 적응을 못하는 거겠지. 아빠.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평생 우리 위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날 저녁, 수진과 아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빠.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빠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 수진이 내 다른 손을 잡았다. 아빠가 불행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제발 아빠 인생 사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울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달 더 생각했다. 정말로 이혼이 답일까?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더 외롭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 깨달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외로웠다. 결혼했는데도 외로웠다. 같은 집에 사는데도 외로웠다. 함께 밥을 먹는데도 외로웠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다. 적어도 혼자 있으면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여보, 할 말이 있소. 어느 토요일 저녁 나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뭔데? 우리 이혼합시다. 아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오. 나도 한 달 넘게 생각했소. 우리 이제 더 이상 부부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소. 이유가 없다니 그게 무슨.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소. 나도 솔직히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있을 뿐이요. 아내는 드디어 TV를 끄고 나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나이에 이혼하면 당신이 뭘 할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요. 집은 당신이 가지시오. 나는 작은 곳으로 이사 갈 테니. 미쳤군. 그럴 수도 있소. 하지만 나는 이제 숨 쉬고 싶소. 내 삶을 살고 싶소. 아내는 비웃었다. 65세에 무슨 새 인생이야. 웃기지도 않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혼 상담소.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서류를 검토했다.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재산 분할과 절차를 설명했다. 집과 예금은 제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최기남 씨, 괜찮으시겠어요? 본인 몫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자유만 가져가면 됩니다. 아내는 끝까지 냉담했다. 도장을 찍을 때도, 서류를 제출할 때도,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그럼 잘 사시오. 당신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과의 이별이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다. 건물을 나서는데 가슴이 텅 빈 듯했다. 슬픔도 후회도 안도감도 아닌 그저 공허함.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새 어깨가 가벼워지고 있었다.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 짐이라고는 옷가방 하나, 중고로 산 작은 TV, 침대, 테이블이 전부였다.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오래되었고 부엌은 좁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곳이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11월 공기가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상쾌했다. 아무도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내 존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공간. 오롯이 나 혼자만의 공간.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은 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숙면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노인들이 운동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한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자주 보겠네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기분 좋았다. 누군가 나를 환대해 준다는 느낌. 도서관. 오랜만에 가본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책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책장 넘기는 소리. 나는 사진 관련 책을 몇 권 빌렸다. 할아버지, 사진에 관심 있으세요? 사서가 친절하게 물었다. 네, 옛날에 좀 찍었는데. 다시 시작해볼까 해서요. 좋으시네요. 우리 도서관에 사진 동호회도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보세요. 사진 동호회.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다. 중고 카메라를 샀다. 옛날에 쓰던 필름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익히느라 며칠이 걸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그 감각은 여전했다. 첫 번째 피사체는 공원의 나무였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비치는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 두 번째 피사체는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 세 번째 피사체는 강아지를 안고 웃는 아이.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사진 동호회 첫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다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럼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내 차례가 왔다. 최기남입니다. 65세이고 최근에 사진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수 소리, 환영하는 눈빛들,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박은숙입니다. 63세이고 저도 최근에 사진을 다시 시작했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동호회가 끝난 후 우리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기남 씨, 어떤 사진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일상이요. 평범한 순간들. 저도요. 특별한 것보다 소소한 순간이 더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혹시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아, 저도요. 2년 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사진 찍으러 나갈 때도, 도서관에 갈 때도, 그냥 산책할 때도. 은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았죠. 그냥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받는 느낌. 저도 알아요. 그 외로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어느 날 은숙이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다. 빗속의 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 빗방울이 맺힌 창문. 은숙 씨 사진은 따뜻해요. 따뜻하다뇨? 네. 슬프지만 따뜻해요. 외롭지만 위로가 돼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기남 씨 사진도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그 말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칭찬이었다. 어느 일요일 수진과 민수가 내 원룸에 놀러 왔다. 아빠, 여기가 집이에요? 응. 좁지? 아니요. 아늑해요. 수진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빠, 근데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진짜 편안해 보여요. 민수도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 아빠 같아요. 진짜 우리 아빠. 나는 뭉클했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빠, 이제 아빠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걱정 말고. 그날 우리는 좁은 방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웃었다. 어쩌면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기남 씨, 다음 주에 바다 갈래요? 은숙의 제안에 나는 흔쾌히 답했다. 좋죠. 동해 바닷가. 11월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고요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다 사라졌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기남 씨, 후회 안 해요? 이혼한 거. 아니요. 전혀. 은숙 씨는요? 저도요. 이제야 숨 쉬는 기분이에요. 은숙이 웃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웃는 얼굴, 그리고 푸른 바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눌렀다. 은숙의 뒷모습, 바다, 하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걷는 길.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남 씨. 네. 요즘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나도 웃으며 답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웃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65세에 이혼한 남자. 혼자가 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 나, 최기남은 이제 외롭지 않았다. 불안하지도 않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오롯이 나로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에필로그 계절은 다시 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건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의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 오늘도 나는 카메라를 들고 은숙과 함께 공원을 걷는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갑지만 우리는 웃으며 걷는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연 것뿐이다. 그리고 그 계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